자, FOMC와 또 금리 얘기 안 해볼 수 없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애널리스트입니다. 우혜영 연구원 자리했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흥미로운 리포트를 게재하셨어요. 과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연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측정해보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연방준비제도의 과거 기준금리 인하 사례 어떤 데이터들이 있던가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전환에 있어서 2000년 이후부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게 세 번의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2001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이 당시 생각해보시면 닷컴 버블이 꺼지고 그다음에 9.11 테러가 발생을 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게 회복을 한 데 더해져가지고 인플레이션 역시 저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배경이 돼서 금리가 인하가 됐던 시기가 한 번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시기는 다들 잘 아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금리 인하기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2019년도 한 하반기부터 그다음에 2020년 3월까지의 금리 인하기입니다. 이때는 왜 금리를 인하를 했냐? 코비드? 네, 코비드도 있었고요. 앞에 부분은요, 그 미중무역 분쟁이 발발을 하면서 보험성 인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네.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요, 2019년도 7월, 9월, 10월 이때 세 번 인하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인하가 단행된 시기였습니다. 요 세 개의 사례가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이후부터 본 금리 인하 사례고요. 이때 각각의 좀 특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빠르게 위축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세 번의 금리 인하기의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나요? 뭐 공통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급작스럽게 위축을 시키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하 시기에서도 9.11 테러뿐만 아니라 IT 버블 붕괴, 네,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서브프라임이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경기를 확 줄어드는 위축시키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요. 네. 19년도, 20년도 인하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좀 앞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미중무역 분쟁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렇게까지 미국 경기 자체로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서비스 산업이 위주인 미국 경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고요. 이것 때문에 금리를 또 제로 금리로 회귀시키는 인하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크레딧 컨디션, 신용 여건이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이게 결국엔 실물 경제로서 어떻게 파급될지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위축시키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선 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2023년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제 곧 뭐 지금 열리고 있겠죠. 5월 FOMC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 네, 25bp 인상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3월 달에 전도표를 보시면 이제 5.25%까지가 이제 연내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전도표를 통해서요. 최종 금리 레벨이 5.25인 거죠. 지금 현재 금리 레벨이 5%이기 때문에 이제 5월 달 FOMC에서 추가적인 25bp 인상을 단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뭐 지금 은행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경기나 물가, 뭐 고용과 물가 이 양대 책무를 좀 지켜야 되는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물가에 대해서 아직은 좀 안심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기도 하고요.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업률 지표가 3%대 중반대, 뭐 3.5, 3.6%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는 고용 지표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들이 말한 대로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거죠. 고용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물가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5%대, 4% 후반대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제를 좀 압력을 주는 하방 압력을 주는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뭐 은행 이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든지 뭐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 여건들이 위축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용 여건, 가게나 기업들의 신용 여건도 위축이 되고 있는 과정은 맞습니다만은 5월달 FOMC 내일 새벽인데요. 발표가 되는 시점이요. 그렇죠.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3시.
네. 한 4시쯤에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요. 네, 그 지표로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들은 아직까지는 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시장 지표, 뭐 금리라든지 주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긴 하지만은요, 실물 경제 지표, 뭐 얼마만큼 대출이 줄어들었는지, 은행의 대출 스탠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물가 지표, 고용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추가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스탠스가 약간 확 도비씨로 꺾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아직은요. 그렇죠. 그냥 호키시한 매파적인 것만 좀 빼주면 좋겠는데 네. 라고들 하죠. 네. 그러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지금 또 설레발 치죠. 네. 시장은 앞서 나가니까. 네. 근데 앞선 사례들을 보면은 거의 무슨 위기가 오고 자산 가격이 그들 표현에 이제 크래시 다이브 하는 네. 급잠함, 뭐 잠수함이 확 가라앉듯이 그래야지만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을 주고 이행을 해서 받쳐대고 올려야 되는데 연말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뭔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우선 연내에 만약에 인하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또 하시면 네.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쪽에 문제가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미국 생각이 지역은행들의 문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대출의 거의 7, 80%가 중소은행, 지방은행 쪽에서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 쪽에 크래시, 붕괴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역은행 쪽에 대출이 이제 갚아나가지 못하는 걸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들 은행들은 또 파산이나 뭐 또 도산이 되는 걸로 이어지면서 또 전반적인 또 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물론 뭐 붕괴가 됐을 때 그 시장 가격이 급락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요. 상업용 부동산 쪽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던 거는 이미 작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이게 추가적으로 얼마나 빠질지 더 급락을 할지는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이 뭐랄까요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면서 이게 연내 인하로 이어지겠다라고 딱 확신을 할 만한 뭐랄까 근거랄까요? 뭐 증거가 아직은 저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시장 가격의 급락 내지는 하락이 이어짐에 따라서 은행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파산하는 은행이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또 정부의 지원 내지는 연준에 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야 연준에서는 급작스럽게 스탠스를 바꿔 나가면서 인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연내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물가 레벨 자체가 물론 물가 목표가 2%라고 하고 딱 2%를 찍어야 정책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쭉 빠져서 2%까지 가고 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전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이제 정책을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의 물가 상황이 상반기 중으로는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작년도 상반기 중에 전쟁이 터졌고 전쟁이 터짐에 따라서 유가 에너지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한 시기가 상반기였기 때문에요. 요거에 역기저가 들어오면서 물가가 급락하는 시기는 이제 상반기 중입니다. 2분기 중인 거죠. 네. 더 나아가서 하반기 중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를 보시면 뭐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 서비스 가격 이런 것들 좀 버틸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상반기 중으로 본 물가의 하락 속도보다는 하반기 중에 물가 빠지는 속도는 굉장히 더딜 수 있다. 2%라는 물가 목표 안정 수준으로 나아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가가 바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의 위축, 급격한 자산 시장의 붕괴가 없는 이상은 지금 연준의 전환, 연준의 피봇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다. 3분기 중으로 지금 연내 인하를 전망하는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라든지 CME 패드와치 이런 데 통해서 보시면은 9월 달인가요? 그때 인하를 한번 하고요. 네.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아마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상황, 물가 상황에서 충격이 이벤트가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일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높게 평가를 하고 시나리오를 제시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중 또는 이제 하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에는 아직은 좀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뭐 사실 그 결론은 도출이 됐지만 이제 네. 우혜영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딱 뭔가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거죠. 지금 현재의 미국 시장의 주가라든지 자산 네. 시장이
어느 정도를 프라이싱 해놓은 건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정도까지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가정한 정도까지인지.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를 가정한 자산시장이라면은 금리 인하가 없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거품이 빠질 수도 있다고 보잖아요. 질문이 어렵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연준이 급작스럽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봇을 한다든지 인하를 한다든지 선택을 하는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거는 뭔가 일이 터져야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럼 과연 주식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좋게 반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이제 일정 부분 자산시장의 가격이 붕괴가 되면서 만약 시장의 위기를 촉발시키는 단초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하나로 안 끝납니다. 네. 여기가 터지면 여기도 자산시장 조정을 받아야 되고 연쇄적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 과연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채권을 줄 수 있겠네요. 뭐 주식이든 뭐 다른 자산시장이든 좋은 이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지금 당장 연준이 이제 금리 동결한다라는 거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또 환호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뭐 조금 좋게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네. 특히 내일 이제 새벽에 있을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기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도 귀추가 쏠리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한 가지예요. 네. 지금 이제 인상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다라 얘기를 해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국은행도 지금 비슷한 스탠스입니다. 네. 동결을 2차례 연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냐. 연준이든 뭐 물가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금리 레벨을 3.5가 아니라 3.75로 보는 위원들이 다수다.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들은 3.75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연준 역시도 물론 지금 만약에 뭐 인상을 마지막으로 하든 추가적으로 뭐 동결을 하든 향후의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뭐 경기 상황이든 물가 상황이든 안심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고 물론 이제 은행 이슈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재무부나 연준의 뭐 재빠른 대응을 통해서 조금은 안정이 된 상태다. 요 정도까지밖에 얘기 안 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6월달 FOMC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5월달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회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증액이 하나의 뭐 이벤트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부채한도 이슈는요, 일단 그 5월 1일자로 옐런 의장이 또 서신을 보냈어요. 서한을 네. 보내가지고 6월 1일 기점으로 보면은 미국 정부가 좀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그런. 이대로 가면은. 네, 이대로 진행을 안 가면은 하면. 이제 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5월 중으로 아마도 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또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 뉴스로서 언급이 되겠죠. 네. 재무부 장관 입장으로서는 6월 초까지는 일단은 위기 시점인 것 같으니 그 전까지 좀 해결해달라고 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5월 중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만약 한다면 5월 중으로 발생을 할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의뢰 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벤트다라고 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좀 뭐랄까요 그 알력 싸움이라고 할까요? 네. 힘의 그런 겨루기라면은 그래도 무사히 좀 협상이 돼가지고 5월 말 중으로는 조금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보고 있긴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네. 미국은 대통령 직권으로 증액할 수 있대요. 보자고요. 네. 자, 페드 얘기, FMC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들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우혜영 채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